어떻게 살아라고? 우리 딸은 어떡해? 딸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자 가슴 안쪽에서 뜨겁고 묵직한 무언가가 밀려 올라왔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나는 그 세월을 통째로 통과하며 알게 되었다. 나는 딸에게서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딸에게서 도망친 사람이다. 이 사실이 내 삶을 질식시키듯 짓눌렀다. 그 죄책감은 하루도 빠짐없이 내 목을 조여왔다. 딸과 떨어져 지낸 시간은 그냥 시간이 아니라 죽어있는 시간이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슬픔도 무뎌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 매일 증명하며 살았다. 슬픔은 흐릿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딸의 얼굴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만큼 기억이 희미해지는 게 더 두려웠다.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 잃지 않기 위해 나는 매일 밤 딸을 떠올리며 잠들었다. 어떤 날은 그리움 때문에 밥도 안 넘어갔다. 어떤 날은 일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쪼여들어 바닥에 주저앉았다. 새벽에는 갑자기 딸아이의 어릴 때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아서 잠에서 튀어나오듯 깨곤 했다. 그 순간마다 나는 이게 벌인지, 기억인지, 희망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리움이란 감정이 사람을 이토록 가혹하게 다룬다는 사실이었다. 딸이 어릴 적 현관에서 달려오며 내 목에 매달리던 그 작은 팔의 감촉이 아직도 손목에 남아있다. 지나간 기억이 아니라 마치 방금 전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다. 아빠하고 매달리던 그 목소리, 그 눈빛, 그 체온. 나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10년을 버텼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나는 셀 수 없이 무너졌다.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정말로 미쳐버릴 것 같았다. 한 번은 작업장에서 쉬던 중 동료가 휴대폰으로 찍어둔 아이 영상을 보고 있었다. 6살쯤 된 여자아이가 아빠 품에 안겨 까르르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웃음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눈을 떼려 해도 떼지지 않았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고 가슴이 조여들어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공사장 창고 뒤의 어두운 구석에 기대앉아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울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바로 딸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내 딸도 저랬지. 해맑게 웃으면서 내 품에 안겼지. 그런데 나는 그 딸을 내 손으로 떠나보낸 사람이다. 딸에게서 멀어진 건 선택이었다. 하지만 선택이라고 해서 덜 아픈 건 아니었다. 소속사의 사기로 전 재산을 잃었을 때, 언론이 나를 물어뜯기 시작했을 때 나는 가족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곁에 있으면 가족이 더 상처받을 것 같았다. 나 하나만 사라지면 그 고통이 덜어질 거라 믿었다. 그 믿음 하나 붙들고 나는 어느 날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나의 가슴은 폐허가 되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가족을 위해 떠난 건 용기라고. 하지만 나는 안다.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겁이었다. 내가 사라지면 가족이 나로 인해 받는 피해가 없다. 나는 그렇게 핑계를 대며 도망친 것이다. 그 뒤에 10년은 오로지 벌 같았다. 일을 하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딸이 나를 얼마나 원망할까? 얼마나 미워할까? 아니면 혹시 이젠 나를 잊었을까? 이 생각들이 가슴을 찢었다. 밤에는 작고 허름한 방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식탁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낡은 나무 판자 위에 김치 몇 조각 올려놓고 먹었다. 그 앞에 딸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세워두고 밥을 씹었다. 그 사진 속 딸아이의 웃음은 변하지 않는데 나는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고 있었다. 사진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 눈물이 밥그릇에 떨어지고 김치에 묻은 눈물 때문에 짠맛이 더해졌지만 그 순간조차도 딸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새벽에 깨어날 때마다 희한한 순간이 찾아왔다. 꿈속에서 딸이 나를 부르던 목소리가 너무 선명해서 잠에서 깬 뒤에도 그 울림이 귀에 남아 있었다. 한 번은 목소리가 너무 선명해서 정말 딸이 방 안에 있는 줄 알고 불을 켰다. 하지만 불이 켜진 방엔 아무도 없었다. 그 현실을 깨닫는 순간의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나는 매일같이 내 안에서 두 사람과 싸웠다. 하나는 가족을 위해 떠난 게 맞다고 말하는 나였고, 또 하나는 가족을 버린 비겁자라고 날 비난하는 나였다. 이 두 목소리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우연한 경로로 딸의 결혼 소식을 들었다. 누군가가 지나가는 말로 한 이야기였다. 딸이 결혼한대. 그 한 문장을 듣는 순간 세상이 흔들렸다. 무너질 듯 흔들렸다. 내 딸이 그렇게 컸구나. 혼자서 그 시간들을 지나왔구나. 나 없이 성장하고, 나 없이 아픔을 견디고, 나 없이 행복을 찾아갔구나. 그 사실이 목구멍을 태워버릴 듯 끌어올랐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딸을 보러 가야 한다는 생각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가냐는 자책이 머릿속에서 싸웠다. 새벽이 올 때까지 나는 방안을 몇십 번을 오가며 고민했다. 내 얼굴을 딸이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미워할까? 경멸할까? 아니면 아무 감정도 없을까? 하지만 결국 나는 낡은 자전거를 끌고 길을 나섰다. 딸을 보기 위해서였다. 얼굴 한 번만이라도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다. 그게 10년 동안 나를 버티게 한 단 하나의 마음이었다. 나는 솔직히 말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한때 길을 걷기만 해도 사람들이 먼저 달려와 사인해달라던 사람이었다. 공항에 내리면 경호원이 앞장서고, 백화점에 가면 매장이 마비되고, 무대 위에 서면 수만 명이 내 이름을 합창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단 하루 만에 무너질 줄 누가 알았을까? 아직도 그날이 생생하다.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내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전화, 문자, 기사 알림. 처음엔 컴백 소식이 새 나갔나 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문자를 보자마자 다리가 풀렸다. 형, 큰일 났어. 소속사 대표가 잠적했대. 자네 회사 돈이랑 자네 명의 계좌까지 싹 다 비었어. 지금 뉴스 터졌어. 와. 나는 본능적으로 TV를 틀었다. 화면 한가운데 내 얼굴이 떠 있었다. 그리고 밑에 깔린 자막. 국민가수, 수억 원 횡령 혐의. 그 순간 내 심장이 그대로 멈춰버렸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다. TV 속 기자들의 날카로운 말이 가시처럼 가슴을 찔렀다. 내가 횡령을 했다고? 나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먼저 딸이 떠올랐다. 우리 딸이 이 뉴스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 내 아빠 도둑이래. 내 아빠 감옥 간대. 그 말들이 딸을 얼마나 다치게 할까? 내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머리는 새하얘졌는데 현실은 그대로 내 눈앞에 쓰여 있었다. 국민가수, 수억 원 횡령, 팬클럽 운영비 유용 의혹, 내부 제보자 씨의 지시였다. 지시? 나는 평생 노래만 알았고 음악 외엔 아무것도 몰랐다. 돈 관리 전부 소속사가 맡았고 나는 사인을 몇 장 해야 하는지, 스케줄이 몇 개인지, 내가 다음 무대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그 정도만 알고 살았다. 나는 바보처럼 음악만 믿었다. 노래만 하면 세상이 날 지켜줄 줄 알았다. 그런데 세상은 노래가 멈추는 순간 가차없이 등을 돌렸다. 뉴스는 계속 날아왔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 SNS에는
나를 조롱하는 글이 쏟아졌다. 역시 이미지 좋은 사람은 다 의심해야 해. 국민 가수가 아니라 국민 사기꾼이었네. 딸이나 가족도 알았던 거 아니야? 가족. 그 단어가 내 폐부를 찔렀다. 나 하나 때문에 내 딸이, 내 아내가 이 지옥을 함께 겪게 된다는 사실이 날 미쳐버릴 것처럼 만들었다. 나는 소속사로 전화를 걸어 미친 듯이 소리쳤다. 대표 어디 있어? 무슨 일이야? 왜 내 이름이 기사에 나와?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고 짧았다. 대표님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그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다. 혹시 씨가 대신 책임을 지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걸 이해했다. 내가 희생양이라는 걸. 싸우면 뭐하나? 법정으로 가면? 그동안 쏟아질 기사들은? 가족이 받을 상처는? 딸은 학교도 못 갈 거다. 아내는 직장에서도 고개를 들 수 없을 거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문제는 돈이나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느냐, 망치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사라지자. 아예 흔적 없이 사라지자. 모두 날 욕하더라도 가족만큼은 이 지옥에서 빼내자. 그날 밤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섰다. 문을 닫는 순간 내 심장이 쪼개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가 잠든 얼굴은 지금도 떠오른다. 딸의 방문 앞에서 나는 손을 뻗었다가 떨리는 손을 주먹 쥐고 뒤로 돌렸다. 문을 열면 딸이 깰 것 같았다. 울면서 아빠 가지 말라고 붙잡을 것 같았다. 그럼 나는 도망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딸을 깨우지 않으려고, 딸을 지키기 위해 딸을 버렸다. 이 모든 것을 딸이 알게 된다면 날 평생 용서하지 못하겠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나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보호라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화려했던 삶을 모두 버리고 가장 밑바닥의 삶으로 향했다. 국민 가수라는 이름은 그날로 죽었다. 대신 빚만 갚는 남자, 사라진 남자, 가족에게 잊혀져야만 하는 남자만 남았다. 그리고 10년 뒤 나는 딸의 결혼 소식을 낯선 사람 입을 통해 듣게 된다. 그때부터 내 삶은 다시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다. 내가 사라진 뒤에도 세상은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내가 사라지자 세상은 더 날 물어뜯었다. 언론은 내가 해명하지 않는 걸 도주라고 규정했고 내 침묵은 죄의 인정으로 둔갑했다.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극을 더 원한다는 걸. 사람들은 사실보다 욕할 대상을 더 갈망한다는 걸. 그리고 그날 내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버린 방송이 터졌다. 생방송에서 나를 죽이려 들었다. 한 유명한 시사 프로그램. 거기서 갑자기 내 얼굴이 떡하니 박혔다. 모자이크도 없이 그동안 무대에서 불렀던 영상들까지 한꺼번에 틀어놓고는 이중적 이미지,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팬들의 돈을 이용한 가짜 스타, 이런 말들을 내뱉었다. 내 노래가 흘러나오고 그 위에 띄워진 자막은 마치 칼날 같았다. 국민 가수, 팬클럽 운영비 6억 착복 의혹. 측근 그가 지시했다. 충격 제보. 측근이라니. 누가 내 이름을 그렇게 팔아먹었을까? 누가 내 등을 그렇게 찔렀을까? 나는 TV를 끄지 못했다. 마치 지옥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걸 억지로 보게 하는 것처럼 화면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가족에게 향한 첫 번째 칼날. 진행자가 말했다. 가족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특히 딸도 아버지의 이런 행적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 한마디에
나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딸, 왜 딸까지 끌어들이는 거야? 왜? 그 순간 나는 TV 앞에서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손이 떨린다. 내가 사라진 이유는 단 하나였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세상은 내가 사라진 그 선택마저 딸에게 또 다른 상처로 만들어버리고 있었다. 나는 방 한가운데에서 울부짖었다. 제발 그 아이는 건드리지 마라. 그 말이 누구에게 닿을 리도 없는데 나는 계속 외쳤다. 마치 누군가 들을 것처럼, 마치 세상이 내 말을 들어줄 것처럼. 하지만 세상은 내 목소리를 들을 생각이 없었다. 악플은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달린다. 그날 이후 내 이름을 검색하지 말아야 했다. 하지만 나는 바보처럼 자꾸만 검색창을 켜고 있었다.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은 지옥의 문이었다. 역겨운 쓰레기. 노래는 잘하더니 인성은 바닥. 가족 불쌍하다. 저런 아빠 둬서. 딸이 제일 피해자네. 딸은 정신과 치료해야겠다. 딸 이름이 언급된 악플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다. 내 딸을 언론도 여론도 인터넷도 전부 딸을 겨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치명적인 댓글 하나가 내 심장을 찢어버렸다. 저 가수 딸 학교에서도 유명했는데 이제 뭐라고 다닐까? 도둑 딸이라고 불리겠지. 그 문장을 읽자마자 전화기, 책상, 의자, 손에 잡히는 걸 마구 집어던졌다. 그리고 바닥에 무너져 엎드린 채 말도 안 되는 비명 같은 울음을 토했다. 내 딸은 그런 아이가 아니야. 제발 내 딸은 건드리지 마라. 하지만 세상은 잔인하게도 딸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학교까지 퍼진 소문.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다. 딸이 다니던 학교에서 누군가가 말했다고 한다. 너네 아빠 뉴스 떴던데? 횡령했다며? 그 말을 들은 순간 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앉아 울었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정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다. 어디 가서 설명할 수도 없고 딸 앞에 나타날 수도 없고 오해를 풀 수도 없고. 내가 선택한 사라짐은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 오히려 가족을 더 아프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나는 세상이라는 걸 완전히 오해하고 살았다. 내가 음악으로 사람들을 위로해왔다고 믿었던 그 시간들이 그날 이후 전부 조롱처럼 느껴졌다. 내가 부른 노래들은 다들 사랑받고 응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내가 쓰러지는 모습을 더 사랑했다. 내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마치 축제를 열 듯 흥분했다. 내 추락은 그들에게 하루를 즐겁게 만드는 간식 같은 존재였는지 모른다. 내 이름은 어느 순간부터 5점이라는 단어 옆에 붙어 다녔다. 내가 쌓아 올렸던 시간들, 무대 위에서 흘렸던 땀과 눈물, 관객들의 환호 속에서 느꼈던 벅찬 순간들. 그 모든 건 하루 만에 조소로 변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이렇게까지 미움받을 짓을 한 걸까? 내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지었길래 세상이 나를 이렇게까지 밟아야 속이 풀리는 걸까? 머릿속에서 수없이 돌려봐도 내가 가진 건 억울함과 죄책감뿐이었다. 둘 다 동시에 느끼는 게 이렇게 잔인한 일이었구나.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조차 나를 비추는 게 두려운 순간들이 있었다. 누구라도 나를 알아보면 돌이라도 던질 것 같은 공포가 항상 뒤에 따라붙었다. 나는 어느새 고개를 숙이고 걸어야만 하는 사람이 되었고 얼굴을 숨기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를 챙기는 게 습관처럼 굳어버렸다. 예전엔 공항을 걸을 때 수백 개의 카메라가 나를 향해 쏟아졌는데 지금은 편의점 유리문에 비친 내 모습조차 직시할 용기가 없었다. 어느 순간
나는 인간이라기보다 숨만 붙어있는 그림자에 가까워져 있었다. 나는 매일 밤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했다. 가족을 위해 사라진 거라고. 이건 선택이라고. 하지만 그럴수록 가슴 속에서 비겁자라는 말이 울렸다. 도망친 사람, 버린 사람, 숨어버린 사람. 그게 내 진짜 얼굴 같았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나는 더 망가졌고 숨소리조차 미안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조용히 숨죽여 울다가 문득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치밀어 올라 창문을 열고 한참 동안 아래를 내려다본 적도 있었다. 떨어지면 끝났다. 모든 고통도, 가족의 짐도, 세상의 표독스러운 시선도 한순간에 사라진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나는 더 두려웠다. 내가 내 자신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며칠 동안 나는 인간과 폐허 사이 어딘가에 있었다. 정신도 마음도 다 부서지고 몸은 그냥 따라다니는 덩어리 같았다. 침대에 누우면 천장 위로 내 이름이 적혀있는 기사 제목들이 떠올랐다. 눈을 감으면 딸의 울먹이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올랐다. 그 상처난 두 화면이 서로 뒤섞여 내 머릿속을 난도질했다. 나는 어느새 이 상태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 공포스러웠다. 무뎌지는 건 적응이 아니라 붕괴라는 걸 알면서도 몸이 알아서 포기하는 느낌이었다. 그때였다. 어느 밤 조용한 방 안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없는 익명의 신호였다. 나를 찾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 진동이 내 가슴을 이상하게 흔들었다. 그 작은 울림 하나가 내 10년의 반쯤은 무너뜨리고 나머지 반쯤은 끌어올리려는 듯 묘한 떨림을 가져왔다. 나는 그날 이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몰랐다. 아니, 어쩌면 그 진동이 이미 문을 열어버린 건지도 모른다. 그 문 너머에 내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땐 전혀 알지 못했다. 휴대폰 진동 하나가 가라앉아 있던 내 심장을 억지로 끌어올렸다. 그동안 수백 번 울리던 알림은 대부분 욕, 조롱, 기사, 모욕이었다. 그래서 나는 벨소리조차 꺼두고 살았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손에 쥐기도 싫던 휴대폰을 이상하게도 바로 집어들었다. 마치 그 진동이 나를 부르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듯한 기분이었다. 화면을 켜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공포와 기대 사이 어딘가에 떠 있었다. 누가 보냈는지 표시되지 않은 회색 말풍선 하나. 읽지도 않았는데 가슴이 먼저 답을 알고 있다는 듯 거칠게 뛰었다. 아무런 이름도 없고 설명도 없었다. 그냥 나를 기다리고 있는 문장 같은 느낌이었다. 손끝이 떨렸다. 너무 오래 떨려서 내가 떠는 건지 휴대폰이 떠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다. 화면을 읽었다. 그리고 내 심장은 그 자리에서 멈추는 줄 알았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동안 버티며 쌓아놨던 절망이 폭발처럼 터졌다. 나는 숨을 삼키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오랫동안 잡혀있던 무언가가 갑자기 끊어지는 듯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잠식되는 동시에 어딘가에서 짙은 검은색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건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이 섞여 만들어진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진득한 어둠. 난 그 어둠을 10년 동안 몸속에서 길들여왔지만 그날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는 건 처음이었다. 나는 숨을 들이쉬려 했지만 폐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누가 한 손으로 내 목을 잡아 조르는 듯 숨이 짧게 끊겨나갔다. 가짜 기사, 조롱, 악플, 세상이 나를 씹어대던 그 모든 순간들보다 이 한 줄이 더 무서웠다.
나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 만큼 강했다. 방안은 그대로였는데 어쩐지 빛이 사라진 듯 어둡고 내 그림자조차 뒤틀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내 안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눈을 뜬 느낌이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손가락으로 터치한 채 오래도록 화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내 안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둘 피어올랐다. 숨기고 싶어서 묻어뒀던 것들, 내가 버릴 수 없어서 보지 않으려 했던 순간들, 가족을 위해, 딸을 위해 억지로 뒤로 밀어냈던 진실들이 천천히 다시 고개를 들었다. 손끝이 점점 저려왔다. 심장은 부서진 드럼처럼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목 뒤로 땀이 흘렀고 내 몸 전체가 차갑게 식어갔다. 이 메시지는 그냥 누군가의 장난이 아니었다. 나를 잘 아는 누군가만이 보낼 수 있는 문장이었다. 내가 사라진 이유를 누군가 알고 있었다.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듯 했다. 그 사실이 그 어떤 공격보다 더 무섭게 다가왔다. 정말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 내 추락을, 내 도망을, 내 붕괴를, 문장 하나가 10년 동안 나를 죽여왔던 죄책감과 공포를 한순간에 되살려 놓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아무리 들이마셔도 폐가 비었다. 아무런 공기도 들어오지 않는 듯했다. 내가 다시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 내 어깨를 찝고 말없이 뒤쪽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몸을 돌릴 용기가 없었다. 돌아보면 그동안 피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내 눈앞에 서 있을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알았다. 사라졌다고 끝나는 건 없다는 걸. 도망쳤다고 용서받는 건 없다는 걸. 나를 빼고 돌아간 세상 속에서 모든 건 여전히 나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메시지는 딸의 결혼식과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예고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부터 멈출 수 없는 길 위에 놓여 있었다. 돌아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길. 그 길 끝에 무슨 얼굴이 기다리고 있을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 메시지를 읽고 난 뒤 나는 마치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흔들렸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방 안에 울릴 정도로 크게 들렸다. 어쩌면 그때의 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이제 다시는 예전처럼 조용히 숨어 지낼 수 없다는 걸. 모든 게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걸. 문장을 읽고도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내 손가락이 화면 위를 떠나지 못하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치 그 한 줄이 내 인생의 어둠을 찢고 아주 깊고 오래된 무언가를 깨운 것 같은 기분. 그건 두려움이었고 예감이었고 어쩌면 운명이 다시 목을 잡아 끌고 오는 느낌이었다. 나는 온몸을 끌어안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런데 숨이 깊게 들어오지 않았다. 폐가 고장난 것처럼 얕게 끊어지고 흉꼬리 안쪽으로 찌그러지는 것 같았다. 방 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내 과거가, 내 죄가, 내 결정이 한꺼번에 가슴 위로 올라앉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몇 년 동안 묻어두었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 장면이 내 머릿속 깊은 곳에서 썩은 냄새처럼 느닷없이 올라왔다. 소속사 사무실. 그날 마주쳤던 어떤 눈빛. 순간적으로 느끼긴 했지만 무시했던 위화감. 내 모든 걸 통째로 가져간 뒤 아무렇지 않다는 듯 뒤돌아섰던 누군가의 뒷모습. 그 장면들이 메시지의 글씨와 겹쳐지며 뒤틀린 퍼즐처럼 이어졌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그동안 쓰러진 채로 살아온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판 위에서 10년 동안 조용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라고. 이 메시지는 그걸 나한테 알려주는 신호였다. 하지만
이건 경고가 아니라 초대였다. 내 몰락의 진실을 마주하는 곳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걸어가는 문으로, 그리고 딸이 있는 곳으로. 메시지는 딱 2줄이었지만 그 2줄이 내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나는 그 순간 다시 서야 한다는 걸 알았다.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숨을 곳도 없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의 결혼식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질 거라는 끔찍한 예감이 나를 잡고 놓지 않았다. 그 예감 때문에 숨이 더 거칠어졌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가 사라졌던 10년 동안 저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내가 잠든 동안, 내가 울던 동안, 내가 무너져 있던 동안 누군가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벽에 기대 몸을 웅크렸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내 머릿속은 전쟁터처럼 요란하게 소리가 뒤섞였다. 왜 지금 나타난 거지? 왜 10년 만이지? 왜 딸의 결혼식이라고 했지? 그 모든 물음이 머릿속을 불에 던진 것처럼 달아올렸다. 그날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평온하게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메시지가 다시 떠올랐고 그 문장이 내 귓가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가 아주 오랫동안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 내 그림자 속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는 듯. 그리고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다. 이건 누군가의 복선이다. 내가 다시 나타날 걸 알고 있던 누군가의 확신에 찬 신호. 그 사람은 내가 딸의 결혼식장에 나타날 걸 알고 있었다. 마치 미래를 알고 있는 듯한 말투로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걸 생각하는 순간 뒷목이 싸늘하게 식었다. 척추를 따라 차가운 공기가 흘러내렸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정말 이대로 숨어만 있을 건가? 딸의 결혼식장에서 과연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장면을 마주하게 될까? 그 질문이 내 안에서 천천히 커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는 길이었다. 그 메시지가 나를 그 길로 내몰았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그 길 끝에는 딸도 아내도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이 다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하지만 그 앞에는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잔인한 진실이 먼저 서 있을 것 같았다. 그 밤 이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그 메시지는 나를 다시 전이라는 것에 불을 붙였다. 10년 동안 꺼져 있던 불이 다시 타올랐다. 그리고 그 불이 나를 다시 딸에게로, 다시 진실로, 다시 세상으로 끌고 갈 것 같았다. 모든 건 이미 시작된 상태였고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이상했다. 딸의 결혼식 날짜가 점점 다가올수록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내 목덜미를 잡아 끌기라도 하듯 내 삶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거칠어졌다. 딸과 나 사이엔 10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는데 그 10년이 갑자기 하루처럼 짧아져 내 앞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다. 아빠라는 말도, 축가라는 말도, 결혼식이라는 현실도. 그러나 어딘가에서 마치 내가 이 자리에 나타나길 기다린 것처럼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 메시지가 던져놓은 불씨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내 삶 전체를 태워가기 시작했다.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다시 나타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다. 하지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 속에 갇혀 살지도 모른다. 이게 무슨 선택이란 말인가? 어느 쪽도 정답이 아니고 어느 쪽도 탈출구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딸의 결혼식이라는 말만 들으면 몸 깊은 곳이 저릿해지며 어떤 감정이 치솟아 올랐다. 그건 죄책감도 두려움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복잡하고 무거운 감정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어떤 것을 되찾을지도 모른다는 미친 희망 같은 것. 그 희망조차 내겐 죄처럼 느껴졌다. 10년 동안 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내가 그런 마음을 품을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다시 조여들었다. 나는 그 며칠 동안 미친 사람처럼 방 안을 서성였다. 걸음을 멈추면 생각이 덮쳤고, 생각을 멈추려면 몸을 움직여야 했다. 잠을 자려 하면 도망쳤던 날의 장면이 떠올랐고, 눈을 감으면 지금쯤 딸은 어떤 얼굴일까 하는 상상이 머릿속을 뒤흔들었다. 딸이 결혼하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아버지는 사진 속에 그 잘 웃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나라는 사실이 나를 미치도록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다른 감정이 함께 커졌다. 딸의 결혼식에서 내 인생을 뒤흔든 그 메시지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 누군가가 내가 나타날 걸 알고 있었다. 10년 동안의 나를 알고 있었다. 지금 내 마음까지 꿰뚫고 있었다. 그래서 더 두려웠다. 딸의 결혼식장에 가는 건 그냥 딸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뒤집는 거대한 수레바퀴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심장은 이유 없이 뛰어올랐다. 손에서 식지 않는 열이 올라오고 가끔은 손등이 떨릴 때도 있었다. 이게 공황인지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저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제 그날이 다가온다는 사실. 나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도망칠 곳도 없을 것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해야 했던 순간이 지금 바로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다. 숨을 삼키는 순간에도 온몸 구석구석이 화약처럼 긴장됐다. 내가 나타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진실이 내 얼굴을 덮칠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느끼고 있었다. 10년 전 나를 삼켜버렸던 어둠과 다른 더 큰 무언가가 나를 다시 밖으로 끌어내고 있다는 것을. 딸의 결혼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고비일지도 모른다는 걸. 어쩌면 그곳에서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고 그곳에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 그 사실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심장을 태우고 머리를 흔들고 숨을 또렷하게 만들었다. 아마도 그건 운명에 가까운 기분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카드를 결혼식이라는 무대 위에 마침내 올려놓으려는 순간 같은.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날이 오면 나는 절대 그냥 앉아있을 수 없을 거라는 걸. 결혼식 전날 밤 나는 단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딸의 얼굴이 떠오르고 눈을 뜨면 10년 전의 어둠이 밀려왔다. 그 둘이 서로를 짓밟으며 내 머릿속에서 싸우는 느낌이었다. 나는 이 밤을 어둠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 어둠이라기엔 너무 밝고 빛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잔혹했다. 이건 숨겨진 진실이 나를 향해 드러나려는 전조 같은 밤이었다. 방 안 공기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다. 마치 벽과 천장이 나를 가운데에 가둬버린 것 같은 느낌.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가슴이 안쪽에서부터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묵직하고 답답하게 울렸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떨리고 있었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다. 세상이 움직이기 전에 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기분.
딸의 결혼식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보고 싶어 미쳐버릴 것 같은 그리움이 가슴을 찢어댔다. 그래서 가야 한다는 마음이 끌어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내가 목을 잡히고 과거가 한꺼번에 나를 덮칠 것 같다는 미친 공포가 등을 타고 올라왔다. 두 감정이 가슴 한가운데서 서로 부딪혔다. 그러다가 결국 합쳐져 형언할 수 없는 하나의 감정이 되었다. 설명하기 어려운, 하지만 몸으로는 명확히 느껴지는 운명 같은 공포였다. 나는 방 가운데에 서 있었다. 걸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는 상태였다. 몸은 천천히 흔들리고 손등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심장은 속도를 잃곤 했다. 때때로 내 시선은 방 안 한 점에 오래 꽂혀 머물렀다. 벽에 비친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실제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기분이라는 건 원래 상식과 다르게 움직인다. 특히 오늘 같은 밤엔 나는 느끼고 있었다. 내일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는 걸. 그곳에서 무언가 내 인생 전체를 삼켜버릴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딸을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과 어떤 진실을 보게 될지 모르는 공포가 같은 크기로 나를 쥐어뜯었다. 나는 스스로를 달래려고 낡은 의자에 앉아봤다. 하지만 앉는 순간 다시 벌떡 일어났다. 몸이 가만히 있지 못했다. 내 머릿속이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았고 내 심장이 잠들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내일, 바로 내일, 지금까지 숨겨왔던 모든 것들이 빗속으로 끌려 나오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그걸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무너질까? 나는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하게 느꼈다. 내일은 딸을 보러 가는 날이 아니라 내 과거와 마주서야 하는 날이라는 걸. 그리고 그 과거는 결코 조용히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 밤 나는 수백 번 숨을 들이쉬고 수백 번 숨을 토해냈다. 그럼에도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더 커졌다. 결국 나는 깨달았다. 내일은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었던 길이라는 것을. 아무리 도망쳐도, 아무리 숨어도 결국 이날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조용하게 속삭이는 외침 하나. 이제 그만 숨어라. 나는 그 속삭임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 목소리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았던 가족에게 가라고 말했던 내 양심 같은 것이었다. 결혼식 전날 밤은 그 양심이 나를 마지막으로 흔드는 밤처럼 느껴졌다. 내일 나는 무슨 얼굴로 딸 앞에 서야 할까? 그 질문은 밤새 내 가슴을 찢었다. 그리고 난 알았다. 내일 나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아무리 무너져도 그 아이 앞만큼은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결혼식 날 아침, 나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이 전부 뒤틀려 있었다. 심장은 이미 달리고 있었고 호흡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얕아졌다.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머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세상이 들리지 않았다. 나라는 인간이 하루아침에 내 몸에서 빠져나간 느낌. 껍데기만 누워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겨우 몸을 일으켜 거울 앞에 섰다. 그 앞에서 나는 진짜로 고통이라는 게 어떤 형태인지 보았다. 거울 속의 얼굴, 내 얼굴. 하지만 내가 아는 그 얼굴이 아니었다. 그건 10년 동안 죄책감에 썩어가며 양심으로 몸을 긁어대다 부스러진 인간의 얼굴이었다. 나는 그 얼굴을 보고 피식 웃어버릴 뻔했다. 웃음이 아니라 절망의 비명 같은 표정이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내 눈은 텅 비어 있었고, 피부는 푸석했고, 턱은 굳어 있었고, 입술은 말라붙어 갈라져 있었다. 눈 밑에는 깊게 팬 그림자. 잠들지 못한 자국이 아니라 10년 동안 무너진 자국. 나는 거울을 쳐다보다 갑자기 숨이 턱 막혔다. 딸이 나를 보면 이 얼굴을 보게 되는 거니까. 10년 만에 나타난 아버지가 이 얼굴로 다가간다는 걸 생각하니 심장이 내 안에서 비명을 찔렀다. 나는 거울을 붙잡고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툭 떨어지며 마치 누군가 나를 뒤에서 눌러버린 것처럼 숨이 무너졌다. 심장 한가운데서 뜨거운 게 올라왔다. 그건 감정이 아니라 파열이었다. 다시는 붙일 수 없는 터진 상처 같은 감정. 결혼식장에 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몸이 떨렸다. 그 자리에 서면 세상이 멈추고 내 과거가 한꺼번에 나를 공격하러 달려올 것 같은 기분.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나보다 더 무서운 건 내 머릿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또 다른 감정이었다. 희망. 딸을 보는 희망. 그 말이 너무 잔인했다. 그 누구보다 그 희망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나였다. 10년 동안 딸을 버렸던, 딸이 울 때 옆에 없었던, 딸이 가장 힘들 때 도망쳤던 그런 인간이 바로 나였다. 그런데도 딸을 보고 싶었다. 그리운 마음이 죄처럼 가슴을 찔러왔다. 나는 거울에 손을 짚고 숨을 토해냈다. 그 소리에 방 안의 정적이 흔들렸다. 나는 속삭였다. 아니, 속삭였다는 표현조차 부끄럽다. 그건 거의 절규에 가까웠다. 왜 이제야? 왜 오늘이야? 왜 지금이야? 딸의 결혼식? 10년 동안 어떤 경우에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장면. 그 앞에 선다는 게 기쁨인지, 벌인지, 구원인지, 죽음인지 알 수가 없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먼지 하나까지 온몸이 감지할 정도로 신경이 날 서 있었다. 나는 옷장 문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정장 하나가 걸려 있었다. 한때 무대에서 입던 옷, 딸과 함께한 행사에서 입기도 했던 옷. 그걸 손끝으로 스쳤다. 하지만 입을 수 없었다. 내가 그 옷을 입는 순간 거울 속의 내가 더 비참해 보일 것 같았다. 나답지 않은 옷, 이미 버린 삶의 잔해 같은 옷. 그래서 나는 그나마 깨끗한 셔츠 하나를 꺼냈다. 어디가 찢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낡았지만 지금의 나에게 어울리는 건 화려한 옷이 아니라 이 옷뿐이었다. 셔츠를 입는 동안 손이 떨려서 단추를 제대로 채울 수가 없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단추 구멍을 제대로 볼 수조차 없었다. 갑자기 거울 속의 내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았다. 이 얼굴로 가는 거야? 이 상태로 딸 앞에 설 거야? 죽을 각오로 가는 거야? 나는 눈을 감았다. 잠시 어둠 속으로 숨었다. 하지만 어둠은 더 큰 공포로 나를 삼켰다. 나는 결국 손을 천천히 내리고 이 한마디를 마음속에서 꺼냈다. 가야 한다. 도망칠 수 없었다. 계속 도망쳐봤자 이 순간은 결국 찾아왔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10년 전처럼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오늘만큼은 내가 부서져도 딸 앞에서는 아버지이고 싶었다. 심장이 터져도 상관없었다. 세상이 나를 다시 찢어도 상관없었다. 딸이 결혼하는 날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건 더 큰 죄였다. 나는 무너진 상태로 거울 속의 나를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그리고 군말 없이 문을 열었다. 내 인생이 가장 잔인하고 가장 뜨거운 장면으로 끌려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결혼식장 앞에 도착한 순간 나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문 앞에서 갑자기 다리가 굳어버렸다. 손에 잡고 있던 낡은 자전거 핸들이 이상하리만큼 차갑게 느껴졌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웃음소리, 음악, 모든 소리가 뒤틀린 채 내 귀에 들어왔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인간처럼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10년 동안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 몸, 어두운 골목과 허름한 방에서나 겨우 버티던 이 얼굴. 이런 나라는 존재가 결혼식이라는 빛 같은 공간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내 폐를 죄어버렸다.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가면 딸이 나를 보겠지. 그 얼굴로, 내가 만든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살아온 그 얼굴로. 나는 한 걸음도 못 움직였다. 머릿속에서 온갖 장면이 폭발하듯 튀어올랐다. 딸이 울던 모습, 아내가 절망하던 순간, 기사에 도배된 내 얼굴, 도망치던 나의 뒷모습, 그 모든 장면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어쩌면 지금 돌아서는 게 맞는 걸까? 딸의 행복을 지켜주려면 내가 나타나선 안 되는 건 아닐까? 그런데 그때 내 안에서 아주 오래된 감정 하나가 불붙었다. 딸을 처음 안았던 날, 딸이 처음 내 이름을 부르던 날, 딸이 내 손을 꼭 잡고 놓지 않던 그 시절, 그 기억이 나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앞으로 가라. 더 도망치지 마라. 딸에게 죄를 지었다면 오늘에서야 갚아라.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하객들의 시선이 폭탄처럼 쏟아졌다. 처음 보는 얼굴들, 하지만 그 시선은 10년 전과 똑같았다. 저 사람 누구지? 그 말이 들리지 않아도 그 표정에서 읽혔다. 나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딸을 보았다.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졌다. 딸은 누구보다 아름다웠다. 누구보다 성숙했고 누구보다 강해 보였다. 10년 동안 내가 볼 수 없었던 성장과 시간들이 한순간에 얼굴 위에 쏟아져 있었다. 내가 버렸던 아이가 이렇게 자라 있었다. 나는 멈춰버렸다. 몸이, 심장이, 호흡이, 감정 전체가 그 순간 그 누구도 아니라 나 자신이 나에게 속삭였다. 이 아이 앞에서 거짓말은 할 수 없다. 이 아이 앞에서 또 도망칠 수 없다. 오늘만큼은 아버지고 싶다. 나는 그렇게 세상의 중심이 아닌 딸의 인생 한쪽 끝에 나를 세웠다. 그리고 모든 건 그 자리에서 시작됐다. 딸이 내 존재를 알아차린 순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 눈동자, 10년 동안 나를 기다렸는지 아니면 잊으려 버텼는지 둘 다였는지 모를 그 눈동자. 딸의 시선이 내 낡은 셔츠를 훑고 내 초라한 신발을 지나 마지막으로 내 얼굴에 멈췄다. 그 순간 그 작은 눈동자가 떨렸다. 입술이 흔들렸다. 그리고 눈물이 떨어졌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내 심장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을 하면 목소리가 찢어질 것 같았다. 딸은 조용히, 천천히, 아주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도망가지 않았다. 예전과 달리 숨지 않았다. 그 어떤 공포도, 그 어떤 죄책감도 그 순간만큼은 딸 앞에서 힘을 잃었다. 딸이 가까이 오자 내가 했던 모든 잘못, 모든 도망, 모든 죄책감이 전부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딸의 눈이, 그리고 나를 껴안는 따뜻한 온기가 내 10년을 녹여버렸다. 나는 처음으로 딸의 앞에서 울음을 참지 않았다. 숨을 누르지도 않았다.
감정이 폭발해도 그냥 그대로 흘러나오게 놔뒀다. 그때 등 뒤 어느 지점에서 또 다른 따뜻함이 다가왔다. 아내였다. 나는 돌아보지 않아도 알았다. 그 따뜻함을 내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아내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내 모든 힘이 무너졌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그 짧은 손길 하나에 무너져 버렸다. 나는 울었다. 아내도 울었다. 딸도 울었다. 결혼식 하객들 중 누군가가 웅성거리든 누가 나를 이상하게 보든 상관없었다. 그 자리엔 세상도 기사도 언론도 악플도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가족, 우리 셋, 10년 동안 부서져 있던 조각들이 그 자리에서 천천히 다시 맞춰졌다. 딸은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아내는 내게 다시 손을 잡아주었고 나는 처음으로 다시 숨을 쉬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10년이라는 공백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채워갔다. 내가 떠났던 그날의 마음도 내가 돌아온 그날의 고통도 딸의 결혼식장에서 전부 정리되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도망쳐서 지켜낼 수 있는 가족은 없다는 걸. 멀리 떨어져서 더 행복해지는 관계는 없다는 걸. 아버지는 함께 아파야 하고 함께 울어야 하고 함께 서 있어야 한다는 걸. 그날의 눈물, 그날의 포옹, 그날의 떨림,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돌려놨다.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려도 가족은 돌아가는 길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아버지가 되었다. 딸 결혼식 다음 날, 나는 아침 햇빛을 맞으며 서 있었다. 평생 동안 잊고 살았던 따뜻함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빛이 눈부셔서, 아니 너무 따뜻해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져 버릴 뻔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이었다. 그런데 그 평온이 내 마음을 찢고 지나갔다. 딸의 포옹, 아내의 손길, 다시 돌아온 가족의 온기, 그 모든 게 현실이 된 다음 날인데 왜인지 나는 그제야 더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어제는 감정이 너무 폭발해서 내가 뭐를 느끼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오늘 아침 그 감정들이 하나씩 또렷하게 떠올라 내 심장 깊숙한 곳을 찔러댔다. 딸이 날 바라보던 눈,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내 등을 만지던 순간, 그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사실, 그 모든 게 진짜라는 사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을 뻔했다. 10년 동안 나는 그 따뜻함이 다시 내게 돌아올 거라고 꿈도 꾸지 않았다.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실감했다. 이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그리웠는지, 얼마나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지. 나는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가슴 어딘가에서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무언가가 울었다. 이제 알겠다. 가족은 다시 얻은 순간부터 책임이 시작된다는 걸. 10년 동안 도망치고 숨어서 살던 나는 이제 단 하루도 그림자처럼 살고 싶지 않았다.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편,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 이제라도 그렇게 살고 싶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만 했다. 나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아침빛 속에서 다시 눈을 떴다.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지금부터가 내가 다시 살아가는 인생의 첫 페이지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준 당신에게 나도 말하고 싶다. 나처럼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우리 함께 끝까지 가보자.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단 일시엠라도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마음을 들려줘. 나는 이제 다시 살아가려고 한다. 그리고 당신도 함께였으면 좋겠다.